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입니다. 네, 이곳은 숙명여대 앞 청파동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5층. 네, 우리가 새롭게 만든 우리만의 공간. 네, 스튜디오 청파살롱입니다. 가칭이고요, 아직. 네. 뭐 공모를 했는데 뭐 이렇게 명칭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네, 청파살롱이라고 제가 그냥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 방송이 출발을 할 텐데 오늘 새로운 시즌을 맡고 또 이 청파살롱 오픈 기념으로 아주 재미있는 책의 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자, 우리 조한성 연구원 나왔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녹음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네. 좀 부담스러운데. 카메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뭐 나중에 유튜브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네, 그냥 있는 옷걸이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별일 없으시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조 작가. 요즘에요. 네. 저희 연구소도 지금 박물관 문 닫고. 그렇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업무가 줄어서 하는 일이 없어서 조금 얼굴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아마 그렇게 네, 우리 아이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학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진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느라고 제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저희 아들들도 아주 확 쪘습니다. 진짜로. 하여튼 빨리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패널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오늘의 이학이 손님. 우리 팟캐스트의 김세호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김 PD 연출도 하고 그래야지 왜 출연했습니까, 오늘? 일단은 저자분을 너무 만나보고 싶어갖고 제가 직접 출연해서 만나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김 PD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누가요? 3년 동안 팟캐스트를 했는데 음지에서만 있지 말고 이제 양지로는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있기 좀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알겠습니다. 집에서 주로 많이 하겠지만. 네,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방송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김 PD님 이제 새로운 시즌에는 좀 어떤 컨텐츠, 뭐 어떤 좀 달라진 점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가 실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유일하거든요. 근현대사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팟캐스트거든요. 독보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유일무이. 이 컨셉은 그대로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했던 이런 주제나 소재의 폭도 좀 넓혀서 외부에 좀 문호를 많이 개방하자. 스튜디오도 많이 생겼으니까. 외연 확장.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즌 5에서는 화제가 되는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의 저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주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 되죠? 이제 저자들이 오시면 우리 팟캐스트가 이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될 거란 얘기죠. 막 100만 부씩 팔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저자들이 서로 출연하려고. 막 그러다 보면은 걱정되는데요. 저도 뭐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그건 다 이런 좋은 책을 읽고 많이 읽으면 좋다. 이런 생각으로 좀 선한 마음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두 글자로 기후라고 하죠. 사실 우리 조 작가의 만세열전. 많이 팔렸습니다. 만세열전. 100만 부까지는 안 팔렸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저희 팟캐스트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이번 시즌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연을 확장해서 좀 다양한 역사 관련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 작가가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이신지. 네. 첩보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쓰신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 현대사 전공자 전문가 고지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고지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지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간략한 어떤 삶의 이력 정도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일단은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제가 이거 사투리를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네요.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평소에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도 사무실에 오면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저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조용한데 그게 한 10년 넘었으니까. 근데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조용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물론 담배 피우고 이럴 때는 뭐 이야기 좀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뭐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경상도 출신이시고 흡연자다. 아, 그렇죠. 그리고 달변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삶의 이력 이게 끝입니까?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흡연한다는 건 비밀인데 괜히 이야기했네요. 집사람은 물론 알고 있지만. 전공은 이제 어떤 걸 하셨습니까? 전공은 사실 미군정기를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원래 45년 이후 전공이면 대부분 다 현대사라고 하니까 현대사 전공인데 근데 이제 석사 논문은 미군정기 뭐 사법정책 비슷한 걸 제가 썼었는데 이제 그 뒤에 막 관심도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뭐 1960년대 자료를 보면 이때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공부해보고 또 한국전쟁 때 자료를 보면 이게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공부해보고 그러다 보니 이 책 읽으면 저 책 읽고 싶은 그렇죠. 어떤 그런 성격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책 왜 이렇게 안 넘어가 빨리 저 책 읽고 싶은데 이런 스타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제 또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쨌든 한국 현대사 전공이고 미군정기를 원래 이제 전공하고 해왔습니다. 한 20년 넘었죠. 이제. 우리 조한성 연구원하고 전공이 비슷하네요. 저는 뒤에죠. 우리 조한성 연구원 해방 후 3년이라는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양성. 연구자들 사이엔 또 이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지훈 선생님과 오늘 방송을 함께 할 텐데, 도서출판 이제 LP에서 나온 첩보 한국 현대사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내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팔렸습니까 지금? 근데 저도 이게 얼마나 팔린지 잘 몰라요. 처음에 이제 그 책 출간할 때 이제 저희 LP 계신 분들하고 제가 좀 잘 아는 분들이라서 뭐 자주 뵙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2,000문가 아마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인문학 서적은 잘 팔리지도 않고 재고만 쌓일 텐데 좀 그래도 현실을 잘 생각하셔서 한 1,000부 정도로 줄이자고 제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어쨌든 이건 2,000부 팔 수 있다고 해서 2,000부를 찍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연락 못 해봐가지고 얼마나 팔린지는 잘 모릅니다. 그 뒤로 뭐 출판사에서 연락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럼 뭐 아직 안 팔린 거죠 2,000부. 아직 다 안 팔린다. 연락이 없었으면 뭐 아직 안 팔린 거죠.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 작가님. 그렇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책을 한 500부밖에 안 찍는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자, 하여간 오늘 이 책 첩보 한국 현대사 얘기할 텐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구입해서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 작가도 이 책 읽으셨죠? 네, 읽었습니다. 뭐 짧은 독후감 뭐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이고 그다음에 카피도 아주 멋지게 뽑으셨어요. 카피가 뭐였죠? 카피가 해방 이후 한반도에 암약한 미국 방첩대의 대활약극. 해방 이후 한반도에 암약한 미군 방첩대의 대활약극.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암약 이런 거. 사실 이거 제목 지을 때요. 이건 출판사에서 다 정한 거거든요. 제목을.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왜요? 아니 실제 예를 들면 책을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물론 방첩대 이야기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사진 설명하고 재미있게 좀 설명해 주고 약간 실망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건 일종의 약간 독자들 속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뭐 예를 들면 나라에 있는 사진 자료 소개라든지 이게 더 낫지 않겠냐 했더니 이렇게 해야 잘 팔린다. 그렇습니다. 잘 팔린다고 해요. 근데 방첩대 얘기도 나오고 그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사진이 재밌어요. 사진이 상당히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 PD님은 뭐 짧은 한 줄 평, 서평 하면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것도 맨 뒷장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B급으로 위장한 전통 역사서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인상이 좀 남았거든요. 책을 내고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B급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거를 칭하잖아요. 네. 한반도에 이렇게 해방 이후에 한국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는 이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런 거를 뜻하는 것 같고 뒤에 정통 역사서를 붙였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팩트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통 역사서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아주 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네. 제대로 읽은 건 맞습니까? 저자 입장에서. 예. 이것도 사실 출판사에서 잘 찍은 적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왜냐면 출판사분들이 또 제가 쓴 글도 잘 읽어보셨고 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이제 그렇게 정하셨고 사실 저도 거기에는 거의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학술서가 너무 좀 어렵기만 어렵고 네. 사실 그렇게 저는 글을 쓰면 잘 못 쓰겠더라고요. 논문 왜냐하면 제가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물론 이걸 논문 안 쓴 핑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쓰기 어렵고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근데 사실 역사서라는 게 사실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거겠지만 더더군다나 현대사고 또 관심사도 또 많고 여러분들 전공 안 하시는 분들도 또 관심을 가질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자유롭게 좀 사고의 폭도 넓히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원래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 책 쓸 때 필자 앞에 필자 소개하는 거 있죠. 예. 이것도 제가 그냥 그날 급하게 출판사에서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쓴 거죠. 제가 대충 쓰세요 했더니 예전에 제가 썼던 책을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약간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30분 만에 쓴 건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그래서 저는 제 글 쓴 스타일에서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그렇게 글 쓰는 게 저는 좀 익숙하기도 하고.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B급 뭐라 써놨죠? B급 감성. B급 감성이.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진짜로 좀 B급 감성이 많이 있고 사실은 이제 역사책에서 보기 힘든 그런 좀 비속어가 난무하죠. 예.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개인의 느낌을 혼잣말처럼 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보통 역사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머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중얼거리 아재 개그도 많이 하시고. 이게 아재 개그 같죠? 제가 하는 게. 아재십니다 지금. 지금 연배도 있으시고 아재시죠. 예. 하여간 책을 읽으시면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렇게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첩보 한국 현대사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이 책은 이제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제 매년마다 이제 한 3월쯤 되면 해외 파견 근무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본에 자료가 많은 경우는 일본에 8개월 또는 9개월 정도 출장 가서 거기서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2012년에 이제 파견 근무를 가게 돼 가지고 이제 사실 현대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자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있는 아카이브 투어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근무를 한 8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업무가 그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문서 자료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거 있는데 지금 이제 국편에는 전자사료관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수집한 자료들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600만 장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개한 비밀 문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규모가 큰 건 다 수집을 했고 이제 최근에 공개되는 거는 이제 작은 자료들인데 그래서 이제 자료도 자료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집 못했던 사진 자료를 좀 한번 전반적으로 규모도 한번 살펴보고 샘플로 몇 가지 찍어 와서 장기적으로 이제 사진 자료를 좀 수집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맡았던 업무가 그거였죠. 그래서 원래는 2층에 나라의 2층에 문서 자료실 보는 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5층에 사진 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라라 하면 이제 미 국립문서 기록청이죠. 그래서 이제 5층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 거의 한 10,00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찍어 왔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건 아무나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 건가요? 그게
카메라가 그 미국 보면 카메라 촬영할 그 책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예를 들면 이게 데스크에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제가 클릭하면서 찍어줘. 이렇게는 찍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막 여러 장을 안정적으로 잘 찍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찍어왔고 제가 사진 찍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사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뭐 한국사 관련은 없지만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건들이나 또 신문 보도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들도 일부 들어와 있던데 뭐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도 많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다 그 전자사료관에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진들은 이제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재밌게 한번 글도 쓰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레디앙이라는 그 신문사죠.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예. 거기에 이제 계시던 이제 과 선배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그거를 레디앙에 그냥 기사처럼 쓰면 우리가 뭐 해줄게 하자. 그래서 저는 참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합시다. 미국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귀국하자 말자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열심히 기사를 썼었죠. 거기. 레디앙에. 그래서 국편 근무는 또 따로 하면서. 근데 이제 6개월 2013년 7월쯤에 제가 잠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 17년, 16년인가 다시 이제 제가 글서가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이 책을 쓴 거는 제가 특별한 뭐 현대사에 대한 막중한 임무감 때문에 쓴 거라기보다는 하여튼 업무가 이제 사진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사진 관련된 것 중에서도 또 방첩제나 CIC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그 주제에 그 자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묶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면 이건 굳이 CIC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의문도 가질 텐데 그 전반적인 그 책을 쓴 이유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쓰게 된 거죠. 네. 그럼 그 이제 나라 그 미 국립문서 기록청 거기서 뭐 이렇게 좀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에피소드는 사실 제가 그 사진 촬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문서 자료 보는 거나 사진 촬영하는 거나 사실 그걸 이제 일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가서 사진만 찍는 거예요. 재미없죠. 뒤지면서. 그런데 이제 사실 문서 자료실에 가면 전 세계에서 찾아온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일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왜 그게 오냐면 그게 다 자기 관련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을 5번을 갔었었는데 갈 때마다 나라만 갔었어요.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래서 저는 미국 가면 나라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갈 때마다 5층 문서자료실만 갔다가 사진자료실에 처음 간 거예요. 근무할 때. 이제 5층 올라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문서자료실에는 일찍 안 가면 자리 못 잡을 것 같아서 막 좋은 자리 잡으려고 막 일찍 가고 그랬었는데 사진자료실 5층에 올라갔는데 그 일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벽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가지고 막 안 되는 영어로 여기가 사진자료실 맞냐고 얘기가 맞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나오시는 분, 일본 분들이 가끔 와서 사진 촬영해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한국 분이 한 분 계세요. 퇴직한 한국 분인데 저는 처음에는 뭐 중국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퇴직한 다음에 거기서 계속 사진 자료만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해서 자기 그 할아버지 관련된 뭐 그런 기록을 찾으시려고 어쨌든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제가 거기 가는 동안에 그 뭐 정기적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거기 제가 혼자 갔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스태프분하고도 굉장히 친해졌죠. 매일 보니까. 근데 이제 친해지지만 말이 잘 안 되니까 말이 잘 안 되니까 뭐 깊은 대화는 못 나눴지만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저작권 관련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RG306 자료 같은 경우는 그 RG3 거기는 이제 그 문서를 분류하는 기준이 RG라고 레코드 그룹이라고 하는데 레코드 그룹은 문서를 생산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뭐 국무부나 국방부나 이게 다 RG 독특한 명칭이 다 있습니다. RG84 뭐 RG554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던 그 부서인데 어쨌든 그래서 RG306인 경우에는 이게 저작권이 신문 기사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촬영해가지만 이게 나중에 활용할 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면서 그렇게 친해졌죠. 그 말고는 뭐 대부분 다 미국 처음 가서 사는 분들이 뭐 겪는 그런 에피소드 말고는 딱히 매일 한번 그런 적이 있네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그 사진 촬영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그 데스크 바로 위에 보면 엄청나게 큰 비상벨이 하나 있습니다. 몰랐을 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1999년에 처음 미국 갔을 때도 날아갔을 때도 그는 물론 그 사진 자료실이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큰 건물이고 또 뭐 국내 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굉장히 앞서 나간 거죠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큰 비상벨이 있길래 저거는 물론 불났을 때 울리겠지만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바로 위에 붙어 있어 가지고 울리면 진짜 시끄럽겠다 맨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울리는 거예요. 아 비상벨이. 저는 진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죠 막. 그 때레레랭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려가지고. 근데 그 스텝 아주머니는 뭐 그게 뭐 훈련인지 몰라도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불난 줄 알고 카메라 막 챙겼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훈련하는 거라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에피소드는 괜히 여쭤봤네요. 공부만 했습니다. 업무만 열심히 봤습니다. 업무만 하셔서 괜한 거 여쭤본 것 같고요.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미국 방첩대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실은 책에도 간단히 나와 있지만요. 이 방첩대라는 게 우리가 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잘 알겠지만 방첩대는 군대에서 군 정보 관련 이렇게 정보 관련하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적국의 정보 활동을 담지하고 우리 이 아군 점령 지역에서 적국의 정보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걸 빨리 발견해서 체포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정보를 외부에 누설 안 시키기 위해서 막아내는 작업 뭐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방첩대라는 독특한 부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이 미군 방첩대는 사실 1944년도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참 뒤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좀 물론 이제 좀 복잡해지지만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간첩 잡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첩이 이제 말 그대로 간첩 잡는 부대예요. 간첩을 잡고 간첩이 못 들어오게 막고 또 내부적인 보안도 잘 지키는 것.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부대죠. 우리가 하는 CIC라고 하는. CIC가 그렇습니다. 그 용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보기관. 정보기관 같은 거예요. 뭐 국정원이나 지금도 우리 지금 방첩대 기무사, 기무사라 부르죠. 네. 우리 김 PD님은 제가 알기로 육방 출신이거든요. 네, 6개월 방위 출신인데, 뭐 잘하네요. 기무사도 알고. 저도 사실 18방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 작가는 면제. 이게 웬일입니까? 예비역 병장은 저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쓰셨어요? 사실 그 사진 자료 수집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더더군다나 요즘 뭐 책도 잘 안 팔린다고 그러고 그 인문학 서적은 더 잘 안 팔리고 뭐 잠깐 출판부에서 이야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뭐 책이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책을 안 읽을 수는 없고 재미있게 읽어야 될 텐데 이 사진 자료가 사실 보면 한 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저 사진 자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사진 자료집이지만 우리 현대사 속에서 나온 사진들이고 관련된 자료들도 많고 또 그런 자료들을 잘 우리가 소개를 해주면
시민도 좀 더 쉽게 현대사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B급 감성도 그런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내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쉽게 역사를 좀 접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책을 쓴 거죠. 네. 국편에서는 지금도 계속 그 나라에 보내서 이렇게 네. 작업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영국에 파견 갔었고요. 올해는 다시 또 나라로 갈. 올해는 일본이구나. 올해는 일본에 갑니다. 그거 다 일반인들도 예. 공개해서 볼 수 있고. 예, 다 그냥 카피라이트 없이 그냥 쓸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 첩보 한국 현대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 PD님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가 미국의 영공 침범 정찰 비행 요 네. 얘기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의 영공 침범. 이 영공 침범이라는 게 일단은 이게 불법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침범이니까. 예? 그렇죠. 정찰 비행. 예. 그 불법적으로 다른 주권 국가를 염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패권 국가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위성이 다 찍어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위성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위성이 처음에 그 군사 위성이 만들어졌을 때가 이제 막 아이젠하워 정부 때였는데 말기였는데 굉장히 좋아했대 아이젠하워가. 아이젠하워요? 예. 왜냐하면 유축이 격추되고 막 이런 위기였는데 이런 실제 비행기는 계속 개발하고 더 높은 고도로 날고 이러지만 결국은 이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비행기를 개발해 가지고 막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이 추락도 당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인공위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촬영을 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그 인공위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적국 영토든 어디든 간에 시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 유투기를 비롯한 정찰기가 유일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찰기 대표가 유투기잖아요. 예, 그렇죠. 이 유투기가 어떤 비행기예요? 뭐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 유투기는 뭐 개발에 관한 뭐 그 비밀 문서들도 굉장히 많고 있는데 그 고도가 엄청나게 높게 5만 피트에서 6만 피트 가까이 날고 근데 그 거리가 왜 고도가 중요하냐면 이게 미사일이 올라올 수 없는 거리래요. 거기가 아무리 이 높이 날면 그래도 다른 비행기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련의 그 비행기들이 그래서 이제 유투기 개발하고 소련 영토를 막 찍을 때 그 후르시초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무려 3년 동안 모르고 알면서 당했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죠. 자기는. 왜 그런 거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 바다인데 나무 배가 들어와서 마구 노는데 이거를 그냥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잡을 수는 없는 일이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항의는 했죠. 근데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그 유엔 주재 대사를 통한다든지 정상회담 때 몰래 만나서 이야기한다든지.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죠.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런 항의를 계속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비를 한 적 없다. 너네들 잘못 판단한 거다. 그러다가 결국은 추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8년도에. 이제 추락이 공식적으로 1960년에 사실 1월 달에 추락되는 게 처음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다른 비행기들, 다른 정찰기들이 유투기 말고 다른 정찰기들이 소련 영토를 몰래 들어가서 촬영하다가 예를 들면 뭐 그 소련 전투기에 격추되거나 미사일에 격추되거나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제 유투기로는 처음 추락되는 게 1960년도 1월 달에 그 조종사가 추락돼서 포로로 잡혀요. 이 조종사가. 미군 조종사가요? 소련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빼도 박고 그렇죠. 못하는 거죠. 증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이젠하워가 사과도 하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소련 영토를 침범해서 이런 비행을 안 하겠다. 다시는 이런 비행기를 띄우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외교가 그렇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뒤로는 또 계속 더 띄우죠.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은 미국을 정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일단 그 고도로 올라가는 고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 유투기도 처음에 만들 때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았대요.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 당시 비행기 회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만드는데도
뭐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그 항공주도 전혀 새로운 항공주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항공주가 기체가 된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미국은 만들긴 만들었고 근데 소련은 아직 이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 예. 소련이 먼저 띄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술이 없어. 그게 아마 저도 인문학자니까 전혀 잘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인공위에서 만드는 거하고 또 다른 것들이 또 있는 모양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소련에서는 영공을 침범하는 미군 비행기가 자신의 영토를 다 촬영하는 걸 알면서도 3년 동안 이걸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소련은 엄청 불안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정찰할 능력이 안 되는데 미국은 계속 와갖고 정찰하니까 엄청 불안했겠는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뭐 울릉도나 속도 부근 항공 범위를 침범해가지고 뭐 소련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 그 항공기라든지 중국 항공기라든지 할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 그래서 그때는 모스크바 방공 책임자들이 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사일 쏘았는데 격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게 러시아가 계속 저 유투기를 우리가 격추시키자 해서 기술 개발해서 만드는 전투기가 결국은 그걸 격추를 시킨 거죠. 따라가가지고 결국 끝까지.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고도가 아까 피트로 표현해 주는데 21km 정도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고고도 21km에서 이제 찍는 거잖아요. 지상에 어느 정도까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 당시 그 레이더 기술 지금하고 좀 약간 다르니까 했는데 그것도 아마 피트로 나올 텐데요. 이 책상 단위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책상 단위.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데도 이걸 촬영하는데 책상 단위까지 확인이 되는 거 엄청난. 그 당시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엄청나게 카메라 크죠. 카메라 이 작은 게 아니고 막 거의 이 방 절반만한 정도 되는 카메라 크기인데. 그걸 유튜브에 싣고. 그렇죠. 싣고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 그 21km 위에서. 그러니까 근데 책상까지 나온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나라에서 이렇게 공개되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찾아보면 뭐 이미 이거는 이제 비밀 해제도 되었고, 근데 그 또 유튜브가 추락되고 이제 촬영했다는 걸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뭐 공개된 사진이 여러 장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불안감이 소련으로 하여금 먼저 우주로 나가게 한 원동력이 됐던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역시 가가린이 간 거 아니에요. 저는 마가린 볼 때마다 가가린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정찰기도 정찰기지만 그 인공위성 문제는 그 미국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미사일에 만들 수 있으니까 미사일에서 미국까지 바로 워싱턴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니까 이건 뭐 정찰기도 정찰기지만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를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쏘면 바로 미국에 떨어지니까 그전까지는 그런 미사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그 김일성 주석 젊었을 때 나온 그 사진인데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사진은 아마 제가 그 2012년도에 찍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미국 다른 그 문서 자료 보러 갔을 때 그 노획 문서 속에서 촬영한 건데요. 이게 1949년도 아마 사진일 겁니다. 49년도 모양산에 노획 문서라 하면 이제 한국 전쟁 때 노획한 그런 걸 얘기죠. 그 한국 전쟁 때 그 미군들이 이제 북한 지역에서 수집해온 자료들인데요. 여기는 없네요. 거기는 없을 겁니다. 이건 어쨌든 49년도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이미 김일성 수령이 북한에서 1인 통치를 아마 하는 것처럼 요즘 애들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해방 이후 김일성이 뭐 1인 지배 제재가 들어선 걸로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이 사진은 물론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북한 지도자의 그 사진 속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 인물들도 그렇고. 자유로운 분위기고. 인물들이 김일성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제 촬영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해석도 사실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이라기보단 이런 데서는 오히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죠. 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당시 북한의 권력 상황을 보면 김일성이 이거는 지금과 같은 1인 지배 체제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견제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까도 잠깐 뭐 농담처럼 이야기했었지만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주황받는 1인 지배 체제의 지도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타 문서나 이런 걸로 북한의 지배 체제 그 김일성 지배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1953년, 54년 이 무렵에 가서야 비로소 된다라고 하지만 그는 뭐 글 읽기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강의 때도 몇 번 써먹었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촬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찰나를 순간한 한 장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맥락을 읽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진짜 흥미로운 사진이에요. 근데 미군이 이 당시에 이제 세계 최첨단의 이제 항공 정찰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 전쟁 때 이제 뭐 북한을 어마어마하게 폭격한 걸로 유명한데 뭐 당연히 이렇게 항공 정찰하고 폭격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네요. 그 아마 남북 전 영토에 걸쳐서 가장 많은 항공 사진을 가진 나라는 미국일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이미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도 몇 대 있을 무렵에 이미 그 항공 사진 많이 촬영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교량이나 철도 그다음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시. 왜냐하면 이게 군사 목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 전역에 대한 사진을 다 촬영을 해요 항공기로.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한국 전쟁 때도 그랬지만 이미 전쟁 발발하기 전에도 이미 그 항공 사진 촬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한국 전쟁 중에도 그렇게 하죠. 한국 전쟁 중에도 이제 항공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데 주로 폭격과 관련된 사진들이었는데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책에도 소개된 것처럼 북한 정찰 사진을 계속 하거든요.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유투기나 뭐 유투기 뒤에 개발됐던 비행기도 계속 보내서 촬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촬영을 했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그게 그 목표물은 뭐고 얘네들이 촬영을 왜 하고 그런 건 저도 아직 문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걸 찍으려고 했는지. 그래서 단순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영변의 핵시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겠지만 그런 시설들을 막 촬영하는 것처럼 북한이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했느냐. 1950년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렇죠. 북한이 뭐 다른 목표 때문에 했겠죠. 60년대까지는. 근데 그 목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주한미군이나 국동공군이나 또 오키나와에 있던 이런 공군 부대에서는 계속 정찰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속도도 빨라요. 지나가는데 뭐 한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동에서 서로 지나가는데요? 2분 3분밖에 안 걸려 이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다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저희가 보통 때 생각하는 과학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이미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많이 촬영도 하고 또 그걸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항공 정찰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뭐 단연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압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미 그런 기술이면 지금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모공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드론으로 암살하는 시대상.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유튜브 보면 미국 뭐 한 번씩 보면 미국의 뭐 군사력 이렇게 한 번씩 막 재미로 보여주는 거 보면 진짜 뭐 놀랍죠. 뭐 야간 투시경도 보면 뭐 거의 낮에 찍은 것 같아요. 야간 투시경인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 어찌됐건 고 선생님. 아니 드론으로 무슨 게릴라나 민병대도 아니고 한 주권 국가의 그런 사령관을 그렇게 암살하는 게 이게 용납이 되는 겁니까 국제법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영공을 침범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워낙 영공 침투 촬영도 많고 이제 인공위성도 생기고 하니까 이걸 영공 침투를 어디까지 인공위성은 영공 침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몇 미터까지 영공 침투나 이런 거 가지고 막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논쟁도 벌이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협정이 맺어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다른 나라 국가 게다가 냉전이 한참 진행되던 6, 70년대 또 50년대까지 다른 나라 소련의 항공을 영토를 침범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걸 자신의 정보로 계속 쌓고 네. 보고서를 쓴다는 거는 네. 누가 보더라도 위법 행위였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 미국도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중요시 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미국 방식이 아니라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 정정당당하게. 그렇지만 실제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실제 정보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정당당하게 같은 거는 개나 줘버리고 저걸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그건 노골적으로 써요. 그렇게. 그래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저기 우리 침투를 알지만 표현 못하는 이런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촬영도 하고 해야 된다. 해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뭐 다른 지금은 저희가 과학기술 어떻게 발전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방식이지만 뭔가 우리가 가진 정보 보여주기 싫은 정보 북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아마 미국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네. 단지 이제 그게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게 어쨌든 미국 정보기관의 힘이고 미국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그 네. 책에 소개된 사진 중에 그 북한이 그 위장 시설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비행기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제트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한국 때 이제 마치 여기가 공항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이제 항공기처럼 만들었는데 근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집 더미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북한이 한국 전쟁 때 미군의 폭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위장 여기다 폭격하게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폭격이 북한 인민 사실 우리는 한국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잘 모르거든요. 학자들도. 그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한국 전쟁에 민간인이 몇 명 죽었냐 그 제일 유명한 책 중에 커밍스라는 사람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당신 책에 보면 민간인들이 한 200만 명 죽은 걸로 나오는데 당신 이 통계를 도대체 어떻게 냈느냐. 그냥 자기가 백과사전들에서 주제서 알았대요. 그걸. 근데 이 말은 뭐냐. 커밍스가 왜 한국에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이 미국 문서 보관소에 있는 그 비밀 문서 대부분 다 봤어요. 봤다는 게 아니고 그 문서를 토대로 책을 쓴 거예요.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그래서 미국 이런 훌륭한 자료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기도 하고 해서 그 자료를 직접 보면서 또 다른 여러 책을 썼는데 어쨌든 커밍스라는 사람이 그 많은 비밀 문서를 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비밀 문서에도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그게 다 그 죽은 민간인들의 북한 사람의 경우 80~90%가 폭격으로 죽은 거예요. 대부분 다. 한국 전쟁 끝나고 뭐 평양에 집 건물이 2채밖에 안 남았다고 폭격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비행기 소리만 들으면 그냥 막 숨으려고 했으니까. 자, 하여간 책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첩보전과 관련된 몇 가지 또 에피소드 뭐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일단은 뭐 한국의 마타리라고 불리는 김수임 사건. 네. 우리 조 작가 김수임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아는 대로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잘 모르거든요. 김수임 하면 말이죠. 탤런트 한은정 씨입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옛날에. 1945인가요? 10몇 년 전에. 네, 맞습니다. 서울 1945. 거기서 이 김수임 역할을 한은정 씨가 했었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임이 사실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랬고 언론에서도 뭐 많이 보도를 했으니까 80년대에도 잠깐 관심이 있었고 또 90년대 또 한참 그 이제 여성분들이 이 연극하고 할 때 김수임이라는 사람과 연극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로 사랑 이야기 관계된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이강국이하고 그러면 김수임 사건이 어떤 건지 우리 고 작가님이 조금 얘기 좀 해 주시죠. 이 김수임은 사실 그 미군 정보원이었는데요. 이 정보원은 우리 지금으로 하면 뭐 프락치 예를 들면 프락치 아니면 뭐 몰래 들어가서 한국인인데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정보를 빼오는 사람처럼 이게 예를 들면 정보원하고 이 첩보원하고 헷갈리는데 이 첩보원에게 정보를 주는 게 정보원 아닙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007이 있으면 007에게 정보를 물어다 주는 사람이 정보원. 007은 첩보원.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한 미군 소속 정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 소속이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주한 미군 소속이지만 한국 정부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뭐 미국 정부에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원으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1950년 초에 50년 2월 달에 갑자기 체포가 됩니다. 경찰에게. 체포된 이유가 미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북한에게 정보를 넘겨줬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이제 간첩 혐의로 결국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사건은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강국이라는 남로당의 핵심 인물하고 내연 관계였는데 또 베어드라고 하는 주한미군 헌병 대장인데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동거. 예, 동거에 사실은 뭐 동거와 비슷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헌병대에서 고용한 정보원이니까 월급을 받고 이제 직장 관계로 상사 출신이죠. 상사인 거죠. 이 베어드가. 그러다가 이제 뭐 베어드하고도 눈이 맞았는지 어쨌든 그래서 잘 지내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강국을 원래 좋아했었고 김수임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미군 정보원이냐 아니면 남로당에 뭐 숨어 있는 불확치냐 이런 말이 많았었죠. 이중첩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이 많다고 어쨌든 뭐 별 증거도 없고 해서 넘어갔었는데 이제 최근은 아니고 이제 1990년대 초반인가 중반쯤에 김수임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김수임이 죽기 전에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었는데 얘가 이제 미국에 결국 가서 베어드의 아들인가요? 네, 베어드의 아들이죠. 그렇죠. 베어드는 결국 끝까지 부인합니다. 내 아들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이 김수임의 아들이 나라에서 막 문서도 찾고 이랬지만 마치 자기 학자인 이 사람 사실 신학 교수님인데 그런 자료도 찾고 해서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는 만났었는데 여기 뭐 부자 상봉이 아니고 그냥 마치 남남처럼 대접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국내 좀 소개도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명준 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몇몇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지원도 해주고 도와줘서 그래서 소개된 자료가 국회에 들어와 있는 그 감찰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이제 이 김수임에 관한 스토리를 제가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김수임은 그 분단 과정에서 미군 정보원이란 것도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봤었는데 근데 정보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건 그냥 이강국이 사랑한 여자였다. 그런데 주한미군에게 희생됐다.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은 뭐 그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긴 합니다만. 근데 워낙 이제 드라마틱하니까 뭐 그렇죠. 대중문화 소재로 많이 쓰였죠. 그러면은 우리 고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네, 김수임은 간첩이었습니까? 북한의 간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남로당의 첩자였습니까? 그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남로당에서 누군가 뭐 명령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김수임이 워낙에 식민지 시대 때부터 좌파 특히 이강국하고 친하면 이제 제가 쌤하고 친하면 쌤 친구들하고 다 친하잖아요. 그래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쌤 메인이라면 친구들 다 좌익들이에요. 쌤이 좌익이니까. 그럼 당연히 좌익들하고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강국인데 이강국이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한국 유명한 좌파더라. 친구도 좌파고 선배도 좌파고 자연스레 친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수임은 남로당의 이제 뭐 불악치 이걸로 결국 총살당한 거죠. 그렇죠. 총살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연인이었던 이강국은 이제 북한에서 그 남로당 숙청당할 때 박헌영과 같이 또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연인인데 이쪽에서는 미국 간첩이라고 하고 죽고 이쪽에서는 남로당 간첩이라고 죽고. 제가 보니까 이 미군정이 있던 현대사의 그 격동기에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우리가 김수임이나 박헌영처럼 유명한 사람만 봐서 그렇지 굉장히 그런 사건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아까도 말했지만 외국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뭐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해프닝이라고 좀 그렇고. 그러면 역사의 격동 속에서 김수임은 희생된 거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제가 본 자료는 왜냐하면 이 문서에서 나오는 대로 김수임은 사실 배우다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였고 그 내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베어드가 여러 가지 정보도 줬고 술도 많이 좋아했어요. 베어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술김에 뭐 여러 가지 정보도 흘려주고 근데 또 미군정의 정보원 역할 굉장히 잘했어요. 김수임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전에 그 세브란스 그 치과 의사 조수로 있었는데 워낙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주한미군이 남한에 들어온 다음에 주한미군이 취직하는 이유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했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출세를 못한 이유는 이 가족이 굉장히 불우한 집안이었어요. 김수임이. 그래서 더 높게는 못 갔지만 어쨌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46년 10월 달에 했을 때 대구 폭동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건 때도 헌병대하고 같이 대구에 파견이 돼 가지고 뭐 그 통역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다음에 또 김수임이 또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게 성폭행 문제에 있어서 통역을 또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성폭행이 이제 여자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그래서 뭐 통역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뭐 배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없는 거죠. 게다가 또 젊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군정에게 굉장히 이 활용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사진도 여기서 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그 사진 사실 김수임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수임 파일에 들어있는 사진이긴 한데 근데 다른 김수임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이 여자가 김수임이 맞나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면 어쨌든 다른 설명이 없어서 제가 김수임 사진으로 추정된다고 집어넣었었는데 어쨌든 보더라도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몸도 그렇게 막 야리야리한 몸이 아니거든요. 약간 몸 살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36살인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김수임을 단순히 그런 사랑 노름에 빠진 것처럼 묘사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헌병대와 미군 사이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정보원 역할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70년대 이제 반공 때 영화로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영향이 계속 이제 대중의 정서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영화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맨스도 있어야 되고 결국 또 그 간첩 일망타진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정서로만 우리가 쭉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김수임의 기억을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만약에 이제 억울한 죽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방첩대가 뭔가를 조작하거나 뭐 이렇게 뭐 또 취합하거나 뭐 그랬겠죠. 예.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테러의 계절, 쏟아지는 암살 지령, 우익의 승리라는 이제 또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방첩대의 활약 같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방첩대의 활약이라는 표현은 너무 좀 긍정적인 뉘앙스고 방첩대의 만행.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하면 뭐 저는 사회적 취향이시죠. 저는 우리 고지훈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정보기관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어떤 감염병 같고 굉장히 많은 어떤 조작이나 공작 이런 걸 하기에 참 좋은 소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이미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이게 코로나가 미군 관련된 데서 뭐 나온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정보기관이 얼만큼 많은 과학이나 이런 걸 다 포괄하고 잘 몰라서 우리가 짐작을 못하는 것이 뿐인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방첩대 연구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애로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자료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하니까. 왜냐하면 이 암살이나 테러 관련해서도 이 CI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영원형 암살 때도 마찬가지였고 김구호 암살 때도 그랬죠. 이 CIC가 실제적으로 사건도 조사하고 다 했는데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저도 물론 뭐 자료를 모든 걸 다 뒤져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지는 뭐 모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방첩대와 관련된 기록은 이런 예를 들면 CIC의 역사라고 해서 뭐 한국의
미군 CIC 언제 만들어졌고 이 역사를 쓰는 그 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는 문서가 없어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사건에서도 CIC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결정적 그렇죠. 결정적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는 공개가 안 된 건가요? 아예 없는 걸 그 CIC 자료들 그 자료들 중에 그 남아 있는 CIC 대원들의 인터뷰가 남아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기록을 보면 대부분 파기했다고 그래요, 얘들이. 왜냐하면 그 45년부터 48년까지 주한미군정이 있을 때 CIC 활동 기록은 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월간 보고서들이나 그 주간 보고서 그다음에 공식 역사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 모두 다 폐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기억으로는 폐기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다시 CIC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를 활용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당시 동경에 있던 9.7 동경에 있던 그 4.4.1 방첩대에 가서 자료를 빌려오려고 했는데도 이미 거기에서도 다 파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중에 일부 한 부나 두 부 정도는 CIC 미국에 있는 본부에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뒀는지는 모르죠. 공개도 안 할 테고. 왜냐하면 CIC 관련 자료는 뭐 제가 CIC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공개할 리가 없죠. 그런 중요한 자료나. 왜냐하면 이 CIC는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수사하다 보면 우리도 아는 것처럼 그 동양적인 수단이라는 그 뭐 고문이나 학대나 이게는 동양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예, 예. 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해 다 그냥 공개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1947년이 테러의 계절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암살 당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군 정신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CIC는 그런데 이제 네. 그 외에 이제 그 정보참모부가 쓴 1일 정보 보고서 그건 이제 그냥 정보 보고서이기 때문에 한국 내정에 관해서 쭉 쓰는 게 이제 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한다든지 해서 실제는 테러들이 우익 테러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테러를 가했는지 네. 얼마나 많은 좌익들을 이 전국 각지에서 네. 억압을 했는지는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나오죠. 근데 그는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사건 속에서 이걸 실제로 누가 뒤에서 그 사주하고 누가 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CIC 관련해서는 특히 자료가 별로 없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긴 하죠. 그 네. 백이사하고의 관계가 이게 그 연결고리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한국인들이니까 네. 그 뭐 백이사나 그 당시 테러 단체들이 그 암살을 했다는 거는 뭐 한국인 내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자료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보고서도 있고 한데 이제 실제 이제 미군이 특히 CIC 관련해서는 그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CIC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동운동을 굉장히 억압을 하려고 했어요. 얘들 처음부터. 보고서도 사실 그렇게 썼고. 근데 이제 실제 이 사람들이 이 노동자 속에 있는 좌파 빨갱이들 어떻게 찾아내려고 했는지 그 과정 예를 들면 그 체포한다는 그 일부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은 뭐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국 경찰을 시켰을 수도 있고 뭐 미군 헌병대를 시켰을 수도 했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해방정국의 최종 운명 결국 좌파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노동운동이나 좌익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 억압 과정에는 CI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단지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따로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증거 뭐들 통해서 예를 들면 CIC 보고서에서 노동운동은 사실 이건 뭐 노동운동이라기보다 좌익의 빨갱이 운동처럼 묘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네. 그 해방군관의 테러하면 또 가장 악명 높은 게 서북청년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미국 측의 뭐 서북청년단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예,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서북.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인용문이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서북청년단은 어쨌든 남한에서 테러의 주범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47년 봄부터 사실은 테러가 많이 시작됐는데
뭐 제 개인 생각이라면 남한에서 좌우익의 관계가 역전된 게 47년 초반이에요. 그전에는 뭐 좌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가 비슷해졌다가 이제 올해 열세로 들어가는 게 47년 초반 본경인데 사실 이때는 47년 초반에 제일 핵심적인 인물들은 서북 청년단이었어요.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인데 얘네들이 계속 각 지방에 가가지고 우익 이 좌익 단체를 불법화시키는 거예요. 해산시키고 납치하고 테러하고 그때는 조용하다 나중에 이제 40년 말쯤 돼서 이제 뭐 CIC나 정보참모부에서 이 서북 청년단을 불법화시키기도 하고 지부 너는 활동이 잘못된 활동하고 있으면 넌 불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각종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는 이미 뭐 지방에서 교통 정지가 다 끝난 다음에 얘네들 그 서북 청년단 경찰의 보조조직인 것처럼 계속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때는 가만히 두고 보다가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선거로 넘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얘들 조용히 시키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서북 청년단은 한국 정부 수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그 CIC 같은 데서 예. 네. 관리 대상이었겠네요. 예, 왜냐하면 서북 은연 중에 뭐 좀 지원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미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당시 경찰이 서북 청년단하고 그 연결이 돼가지고 그 뭐 심지어 커밍스는 뭐 준 경찰 집단인 것처럼 써놨어요. 왜냐하면 경찰하고 같은 사무실을 썼으니까 경찰서를 열고 들어왔는데 서북 청년단 사무실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과격하게 들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 서북 청년단이 우리가 지금 테러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데 가서 테러를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이 우리 나라를 세우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좌익들이 국론을 어지럽히고 자기는 그런 명분이 있거든 나름대로. 근데 그런 일이 1920, 3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 뭐 공장이라든지 시민 그 도시의 주요 지금 우리로 치면 시민단체 같은 거죠. 이런 데서 파업일 때 그 사람들한테 테러가고 총까지 쏘는 일이 있었던 게 미국이에요. 근데 그때 경찰도 그런 걸 보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체포 안 한다. 저런 거 테러하는 걸 보면서도 그게 그 미국이 20세기 초반에 그런 국내적인 굉장히 격동을 겪으면서 그게 익숙하게 된 거예요. 국론 분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좌파들은 잘라내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미국적인 방식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경찰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 책에서 이제 CIC나 헌병대나 이런 미군 부대들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직을 따져보면 경찰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어드도 전직이 경찰이었고 CIC 요원들 중에 전직 경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CIC나 헌병대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부대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그 미국 내 경찰의 FBI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요. 그 강사들 데려가 가지고. 사실 군 경찰인 거죠. CIC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30년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국내에서 봤으니까 빨갱이든 노동운동 하는 사람은 빨갱이에 가깝고 빨갱이는 국론을 다 분열하는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CIC가 돼가지고 동양에 와서 노동운동을 보니까 그게 노동운동을 보였겠습니까? 저건 다 빨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노동자들을 그냥 축구할 때 유니폼에 낫 그려졌다는 그것만 보고 다 잡아가고 미군 부대 주변에서 미군하고 이야기하면서 영어 좀 배워보려는 사람을 이거 간첩 아니냐 해서 잡아가고 이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이는 활동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남한 사회를 지키는 수단처럼 보였던 거예요. 서북 청년단에게도 자신들이 하는 것이 테러고 뭐 그런 좀 방법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나라를 지키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제가 뭐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구나. 미국이나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고 전조국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도 선진국일 같은데 1920년대 30년대 미국 경찰들은
보면 마치 해방 당시 해방 그 격동기에 우리가 봐왔던 서북 청년 단원들 같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대통령을 막 빨갱이라고 그러고 루즈벨트 대통령 네. 뭐 그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이 사진은 사실 사신 이야기라기보다는 방선조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방선조쌤이 국사편찬에 기증한 사진이에요. 이거는 방선조쌤이 누군가 하면 그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네. 1970년대부터 한국 문서를 계속 보고 공부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카이브 잘 못 나오시고 계신데 예, 아직 살아 계십니다. 작년에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막 한국 정부로도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사진 자료라는 걸 알기 전에 한참 전에 노획문서에서 이런 사진 자료들이 있다고 보내줬는데 저기 보면 그 김규식이 그 남북 협상 때 이제 북한 올라가는 사진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만든 사진집에 나오는 건데 이 사진 몇 년도죠? 이게 한국 전쟁 때니까 1950년 예, 7월 8일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있는가 하면 저 밑에 학교 이름이 나와요. 서울공고. 서울공고. 네, 서울공고. 학교 이름이 있어요. 예. 그 나가자 의용군 그 밑에도 뭐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 학교가 아직 지금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있다면 굉장히 난감하겠구나. 그러니까 저게 저 사람이 뭐냐면 의용군 나가자는 애들이거든요. 인민군 의용군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결국 한국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반공포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한 사람이고 괜히 의용군도 잘못 끌려갔는데 나는 반공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석방해달라. 해서 나온 사람인데 어쨌든 사실 보면 굉장히 미안하게 옛날 생각이 나겠죠. 어쨌든 서울이죠, 서울. 네, 서울입니다. 서울이 무너지 한달된 다음에. 예. 그래서 어쨌든 방선조 쌤이 주신 사진인데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사 관련 자료는 이 방선조 쌤이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 아직 한참 우리가 수집을 다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자도 그만큼 많이 아시고 또 한국이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또 연구자들도 뭐 대부분 다 아니까요. 그 가서 인사를 하는. 그래서 이 방선조 쌤이 소개해 준 자료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가 굉장히 또 많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 중에 한 장이네요. 네. 제가 설명 하나 듣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장군 3명 동상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요? 예. 이게 언제 때에서 어디서 뭐 이게 무슨 메가더하고 이게 또 한국 전쟁 때가 약간 확대를 좀. 여기 보니까 메가더, 리치웨이, 벤플리트에서 여기 동상 세워갖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숭배하는 것 같은 밑에 있는 분들이 한복 입고 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 전쟁 때인가요? 왜냐하면 그 리치웨이나 벤플리트 한국 전쟁 때 유엔군 사령관이었으니까요. 야, 근데 저 사진 보니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 미국 대사 습격당해 갖고 다쳤을 때 막 절하고 막 부채춤 추고 막 그랬던 똑같네요 거의 느낌이. 이래서 우리 고 선생님이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USA 99.99%라고 연구 결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연구는 그냥 그거는 약간 농담 삼았어요. 그냥. 근데 사실 굉장히 그런 게 컸죠.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사실 있기가 힘든 나라였으니까 그만큼 미국의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긍정의 의미로도 또 부정의 의미로도 뭐 그렇게 쓰신 거죠. 어떤지가 저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첩보 관련 연구하고 그러면 부작용으로 세상을 좀 음모론적으로 보지 않을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연구를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주 연구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렇군요. 뭐 그런 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명령이면 모든 걸 다 제가 열심히 다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첩보 한국 현대사 저자인 고지훈 선생님 모셔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해봤는데, 우리 조한성 작가는 어떻게 좀 뭐 라이벌 의식 같은 걸 느꼈습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제가 오늘 이거 책 하자고 추천한. 그렇습니까? 뭐 좀 전작도 있으시거든요. 전작이. 근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시고요? 오늘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준비해 왔네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되게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도 많고 조금 앞서가는 부분
이런 게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1950년대 왜 미국에서 굉장히 그 반공 막 이렇게 메카시즘이 돼서 하나씩 그렇게 막 그 좌파들을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책에 나올 때 그 펄벅이라던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막 그렇게 탄압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 찰리 채플린, 그렇죠. 뭐 오션 웰즈, 뭐 아인슈타인까지.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이 SF 작가예요. 초기 SF 작가.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투명인간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책들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좌파로 공격을 당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그 잘 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렇게 좌파로 우리 흔히 뭐 문재인을 좌파로 공격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놀랍고. 근데 뭐 좀 뭐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민주주의가 아무리 성숙해도 그런 광기나 광풍이 몰아치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예, 맞습니다. 늘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어디선가 어두운 곳에서 첩보 세력이 그런 걸 조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암약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음모론이네요. 미안합니다. 네. 자, 우리 김 PD님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첫 시간으로 다룬 책이니만큼 아주 좀 쉽고 약간 블로그 글쓰기처럼 읽히는 게 글을 쓰셔갖고 되게 이제 현대사에 좀 복잡하고 좀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쉽게 이렇게 썼으니까 저는 이제 뭐 그냥 들으시는 분이 좀 책을 많이 사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많은 우리의 고민거리들이 그대로 좀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도서출판 LP의 첩보 한국 현대사. 네,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가벼운 느낌이지만 또 묵직한 게 있습니다. 네, 많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지훈 선생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뭐 말을 잘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나는데 막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지금 그 예전에 있던 사무실을 한번 가봤었는데 떡전교회요? 네, 이렇게 저는 잘 됐는지 몰랐습니다. 건물도 뭐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뭐 잘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연구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뭐 종종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초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반고로. 네네, 반고 좋네요. 반고정. 다음 저작 혹시 준비하시는 거 있으신지? 뭐 묻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희 이제 국편에서 지금 사업을 지금 중요한 걸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헌정사 관련된 자료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팟캐스트 시즌 5 들어오기 전에 좀 쉬는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닉네임 엘튜브 빼지마님이 후원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액수를 여기서 밝히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 엘튜브 빼지마님 후원금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가정 경제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후원은 저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